자, 저희 이제 국세징수법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편이고요. 국세징수법 이제 저희가 제 2편으로 해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국세징수법은 이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 국세징수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CPA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대신에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죠?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이렇게 이제 국세징수법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국세기본법 자체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또 이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우리가 납세 절차를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부과, 징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 경정, 그 밖에 징수. 이 징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국세징수법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설송달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송달 불능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납기전 징수의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도 제가 하는 국세징수법 수업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어봐야 뭐 1시간 한짝에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세법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국징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정리합시다. 국세징수법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징수법은 크게 이제 3개의 얼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칙, 그지? 또 임의적 징수 절차, 임의적, 그죠? 징수도 크게 이제 체납 처분, 이 3개의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칙은 항상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꼭 정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총칙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 용어의 정의라든가 용어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세징수법에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가산금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출제했어요. 그치? 근데 그런 용어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체납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체납자가 뭐예요? 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그치? 세액을 체납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하셔야 돼. 이 체납자가 생겨나는 건 뭐다? 납부기한까지 뭐 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무자의 지위가 변형돼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이미 국세징수법 기본법에서 국세기본법에서 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정비를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접적 조세채권 보전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간접적 조세채권, 또는 간접적 징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접적 교체권 보전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뭐 납세 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두 번째 뭐 관어사업의 제한이라든가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죠?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든가 그죠? 제공이라든가 또 뭐 있어요? 미납국세의 열람이라든가 열람에 대한 내용, 또 하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출국금지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의 요청에 대한 내용, 이것들이 이제 간접적 징수 방법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펼쳐볼까요? 그죠? 펼쳐 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 규정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임의적 징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세징수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세의 징수 절차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한다면 국세의 징수 절차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과세관청이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뭐예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 또 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또 헌법이 추가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국세 징수 절차에 있어서 혹시 적용할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징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이때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했으나 뭘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지 과세관청은 뭐예요? 이 신고를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체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납자에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체납세액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뭘 하게 돼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1차 독려 행위를 뭐다? 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될까? 징수 즉시 독촉을 하게 됩니다. 1차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뭘 하게 된다? 독촉장애인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 그죠? 임의적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할 내용이 여기서 나오겠죠. 임의적 징수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첫 번째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징수 절차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의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납세자에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할 수도 있을까? 오케이. 징수를 미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걔를 뭐라고 얘기다? 징수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납부 기한이라는 건 납세자인 또는 납세무자인 국민이 누리는 그치 기한의 이익이 되는데 그치 이자를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 혹시 자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납기 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가? 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징수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4개의 주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고지 또 징수 또 납기 전 징수 또 하나 뭐 그죠? 징수 유예에 대한 내용을 잘 좀 정리를 해 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임의적 징수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고지 징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죠? 이 고지 역시 독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왔더니 그지? 독촉 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부채고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정리를 할 거고 또 납기전 징수, 징수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이 절차를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적 징수 절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촉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납세자에게 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데 납부채고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납부채고는 뭐예요? 납부해 주세요 하고 2차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냐면 2차 납세무자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강제적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걔를 압류, 그죠? 또 매각시 또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개 과정을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납처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다?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은 딱 덩치가 뭐예요? 총칙규정 정리하고 또 임의적 징수 정리하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 뭐 있다?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체납처분은 기본적으로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납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압류의 모든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청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덧붙이는 제도가 뭐가 있다, 그지? 체납처분, 그지? 체납처분의 중지와 체납처분의 뭐하고 중지하고 유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 오케이.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시험에 거의 대부분은 뭐 압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체납처분의 중지나 유예는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하고 비교하면 될까? 이 징수유예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CF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의 방법으로 간다면 자 뭐예요? 원칙은 당연히 뭐를 통해서 그지?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걔를 공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경매는 뭐예요? 그치? 매각의 주체가 사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가? 근데 공매는 매각의 주체가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오케이? 다만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시장성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뭐 할 수 있고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매각이 뭐하고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혹시 도저히 이제 공매 등을 5회 이상 해도 그죠? 자, 이 매각이 되기가 혹시 힘들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소지가 금지된 재산 등이 있으니까 총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청사는 이미 봤던 것처럼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라 해서 국세 우선권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우선권에 있어서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비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국세 징수법의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법은 크게 덩치가 3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 총칙, 두 번째는 뭐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뭐 체납처분. 여기 이제 당연히 핵심은 고지목, 또 납기전 징수,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납기전 징수, 또 징수유예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고지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지라는 방법은 어디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국세기본법의 법정기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납세무자한테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로 충분한데 2차 납세무자나 양도담보권자한테는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거든. 그러니까 그 성격에 있어서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 이렇게 직접적 징수 절차에 돌입하는 거 방 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납세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관할사업의 제한이라든가 체납자료 제공이라든가 미납국세 열람이라든가 출국금지의 요청 이러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만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자, 첫 번째 갈게요. 제1장으로 가서 뭐를 간다? 국세징수법 총칙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총칙에 정리할 것 딱 2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다? 국세징수법은 뭐다? 혹시 당연히 이제 헌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뭐예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뭐 할 수 있어? 행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행정 절차를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걔를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네, 우리 국세징수법 총칙에서는 뭐예요? 이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률을 말하니까 국세징수법은 뭐다? 국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에 관한 자 뭐를 내용과 절차를 뭐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뭐다? 기본적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딱 3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뭐가 있을까? 체납자에 대해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체납세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체납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체납세액이라고도 이야기하는가? 그럼 체납자는 뭐가 한다? 국세 납부기한까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체납세액은 뭐가 될까? 국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체납처분은 뭐가 된다? 다시 한번 체납 처분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압류 또 매각 또 청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될 또 하나의 얼개가 있다면 이거 정리하면 되는가? 간접적 주체권 보전제도 반드시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시험에서도 이거를 나옵니다. 간접적 징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접적 주체권 보전제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고지나 독촉 또 압류매각 청산을 통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야?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다는 것이야? 납세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럼 납세 증명서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리할 건 뭐다? 납세 증명서의 정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액 보세요. 징수유예액도 또 체납처분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급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해외 출국을 할 때는 이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납세증명서의 제출 사유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납세증명서는 뭐 하는 것이다? 제출, 사유가 존재할 거예요. 자, 뭐 하는 경우?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출국을 한다든가, 그치? 자, 뭐예요? 그죠? 국외 이민 등을 위해서 내국인이 출국하는 경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치? 내국인이 뭐가 됩니까? 내국인이, 그치? 그죠? 1년 이상 뭐할 목적으로, 그죠?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그죠? 목적으로 뭐 하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 등에 뭐 하게 됩니까? 그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납세증명서는 직접적으로 뭐예요? 징수하고, 그죠? 체납 처분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 저채권 보전제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죠? 자, 관어사업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관어사업 제한이라는 건 뭐가 있다. 그치? 보세요. 자, 관허를 받는다는 건 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관어사업 뭐가 돼? 그치? 자, 누구로부터? 주무관서로부터, 즉, 그지? 국가기관의 행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관어사업의 제한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관어사업의 사전적 제한하고, 그죠? 자, 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잡시다. 그지? 허가 등에 대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대한, 그죠? 제한, 얘네들은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사업의 정지나 뭘 할 수 있다는가. 오케이?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허가 등의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사전적 제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사후적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가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예요?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다. 그럼 중관세의 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허가 등을 내주지 마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체납세액에 대한 완납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뭐를 저세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간접적 징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룸사롱 같은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법에 특례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런 내용 만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대리납부제도를 만들었잖아. 즉 신용카드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때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청에 먼저 내고 나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말 수 있다는 거. 체납세액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주무관세의 장에게 할 수 있는 걸 관어사업의 제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죠? 관어사업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관어사업,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이 됐다든가 등등등의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납사가 천재지변 등을 입었다든가 질병으로 납사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또는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다든가 이 관어사업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즉 제한을 할 수 없는 이 정당한 사유의 모든 포커스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에서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한 7가지 정도를 두고 있어요. 그죠? 이 7가지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을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교재로 본다면 뭐 있어?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는 건 누구한테 제공을 할까요? 오케이? 자, 신용정보회사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제공할 수 있냐면 체납 발생일부터 항상 엔드예요. 그죠? 1년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얼마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는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3회 이상 뭐가 되고 체납을 하고 엔드입니다. 여기도 엔드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가. 그때는 500만 원 체납세액이 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00만 원 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 미납국세 열람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납국세의 열람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될까? 누구의 미납국세가 될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됩니까? 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는가? 누가 할 수 있다는가?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가? 그럼 열람권자입니다. 열람권자는 당연히 누가 될 것이고,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열람을 위한 요건입니다. 오케이? 적용 요건이에요. 열람을 위한 것이 요건입니다. 반드시 열람을 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 부분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저 출국금지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출국금지의 요청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출국금지는 요청하는 건 누가 할까요? 이렇게 요청권자는 관할 세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청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누가 될까? 당연히 이 출국에 관한 내용은 혹시 관할 세무상, 혹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출국금지 요청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돼요. 근데 어디 관할 세무상이 혹시 우리 행정부의 혹시 국무위원한테 혹시 국무회의 구성원이고 국무위원이고 행정각부의 장한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국세청장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을 위한 요건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당연히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혹시 얼마 이상의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혹시 이상의 뭐를 국세를 해야 됩니까? 체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요청권자는 누가 됩니까? 요청자는 당연히 이때는 국세청장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상대방이 되는 건 누가 될까?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유는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의 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혹시 뭐 할 수 있다. 혹시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된다. 이거는 강제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러분이 장비를 좀 해놓으셔야 할 것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간접적 조세권의 보전제도로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 중에 이제 물론 관하사업의 제한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납세증명서의 발급에서 이제 국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인가? 절대 아니에요.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대금 지급할 때, 즉 대금을 수령할 때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금 덜 나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이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관하사업 제한 중에 정당한 사유, 즉 관하사업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이 7가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으로 넣어놓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뭐다? 국세징수법 총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야 될 내용은 어디를 갈 거냐면 국세징수법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임의적 징수를 차로 가서 간단하게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에 대한 내용을 가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혹시 왜냐하면 그때 국세징수법도 이러한 중심을 잡아야 여러분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말 듣고 공부는 항상 원리를 중심으로, 기본을 중심으로 꼭 공부하셔야 돼. 세상에 국세징수법도 모르면서 세무사라고 혹시 또 회계사라고 깝죽대고 다녀요. 그치?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건 진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전문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붙었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가져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 많아지고 있지만 과연 최근에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중에 진정 세법에 대해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 임의적 징수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있어서 임의적 징수 절차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임의적 징수에는 크게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의적 징수 절차는 뭐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말이 임의예요. 임의. 뭐 하지 않다는가? 과세관청이 직접적으로 뭐예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청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걸 뭐라고 하겠다? 임의적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임의적 징수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은 첫 번째 뭐를 봐야 될까? 오케이? 의의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의의는 무엇이다? 과세관청이 관청이 자, 뭐에서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한 징수가 아니라 징수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뭐 하도록 스스로 납부하도록 자, 뭐하는 독려하는 제도다. 납부하도록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또는 유도하는 징수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즉 과세관청이 강제력에 의한 징수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절대 강제력에 의한 징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뭐 하는가? 스스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임의적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임의적 징수 절차에는 크게 뭐가 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임의적 징수 방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가 있다? 고지에 의한 징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독촉 또는 납부 최고에 의한 징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납부 최고에 의한 징수 방법이 존재하게 돼요. 이때 고지에 의한 징수를 한다는 건 알려서 징수하는 걸 총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지에 의한 징수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뭐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원칙적 징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납세 고지서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통상 누구한테 하는가? 납세무자한테 하는가? 그런데 납부 통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하게 돼요. 자, 하나는 납세고에서 또 하나 납부 통지서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납부 통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누구한테 할 것이냐? 제2차 납세 의무자하고 그리고 자, 누구하고 제2차 납세무자하고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하고 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다. 그죠? 납부 통지서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에 의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는 통상은 납세 의무자에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원칙적인 방법은 뭐가 될까? 이 납세 고지서에서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고지라는 말하고 여러분이 통지라는 말을 잘 구별하셔야 돼. 2차 납세무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뭐한다? 납부 통지서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적힐 사항이 다 적힐까요? 당연히 적힙니다. 체납세액이라든가 또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장소라든가 또 세액 산출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혀있는 문서를 뭐라고 해야 납세 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차적인 뭐에 의해서도 자, 이 납세 고지서는 납부 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해서도 뭐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독촉 또는 납부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독촉은 통상적으로 납세 의무자한테 하는 것이고요. 납세 의무자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프로세스 잘 보세요. 자, 뭐 하는 것이다? 납세 고지에 의해서도 자, 누가 체납자가 뭐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2차적 뭐가 됩니까? 제2차적 납부 최고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부 최고 행위를 독촉 또는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차적 또는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용어가 헷갈리니까 유도하는 제도를 독촉 또는 납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징수에서는 저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러면 납세자한테는 뭐 하는가? 납세 고의서 발부하는 것이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양도담보권자가 이차납세의무자한테 뭐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그럼 자,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의서를 발부하는데 양도담보권자고 이차납세의무자는 납부 통지서도 발부하고 고의서도 발부할까? 절대 아니야. 그거는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나 이차납세의무자는 납부 통지서를 발부를 했다면 절대 뭐예요? 혹시 별도의 납세 고의서는 발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 좀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징수에서 그 밖의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밖의 제도가 역시 기타 제도로 특수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나가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있을까? 납기전 징수라는 제도하고 또 하나는 징수 유예에 대한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갈게요. 그러면 특수 문제로 납기전 징수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또 하나 뭐 있다? 징수 유예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납기전 징수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이때 납기라는 말은 납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납부 기한이라는 거, 그죠? 납세무자인 국민이 누리는 뭐예요? 그죠? 기한의 이익인데 이거를 상실시키고 납기 전에 징수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납기전 징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서, 즉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기전 징수의 의의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또 납기전 징수의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사유 부분은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납기전 징수 사유입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납기전 징수의 사유를 한 6, 7가지 정도 두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납기전 징수는 무엇이다? 자, 뭐예요? 그죠? 납세자의 대행시, 납세자의 대행시, 자, 뭐, 국세 등의 국세의 시, 납부 기한 전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 전에 시, 뭐라는가? 오케이? 징수를, 징수 절차를 실행하는 걸 뭐 하는 것이다? 납기전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해버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납기전 징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납기전 징수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누가 체납자가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어요. 근데 그 자가 지방세를 이미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돼. 당연히 그때는 뭐예요? 국세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기다려서는 도저히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 간다?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채권자가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체납처분을 뭐 했어요? 체납처분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납기전 징수의 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다른 국세 등에 대해서 그죠?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뭐 하고 있는 경우,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혹시 또 뭐가 된 경우 혹시 수표의 어음이나 수표의 자 부도가 난 경우 혹시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 뭐 하는 경우 해산한 경우 또 그죠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이런 경우가 뭐가 됩니까? 오케이?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됩니다. 보세요. 체납 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서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뭐한다? 납부 기한 전에도 불구하고 빨리 관할 세무시장 등은 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애를 말하고 있다. 납기전 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징수 절차에 돌입해서 국세를 뭐 하겠다? 징수하겠다. 걔를 납기전 징수의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선생님 징수유예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징수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유예예요. 징수를 뭐 하는가? 미루어두는 걸 말합니다. 미루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수유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징수유예는 뭐가 될까? 오케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의 모든 절차적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의 징수를 미루어두는 걸 말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이
과세관청 이익시. 자, 뭐 하는 경우에 핵시 징수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이 뭐가 된 경우에 충족된 경우에 핵시 징수 절차를 그지? 자, 뭐 하는 것이다. 미루어 두는 걸 그죠? 두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징수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징수예는 여러분이 어디하고 빗대서 보시면 되냐면 국세기본법에 그죠? 기한 연장 사유하고 비교를 하시면 기한 뭐하고 그죠? 연장 사유하고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기한 연장 사유는 곧 징수예 사유가 된다. 국세징수법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징수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거가 있을 것인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징수예의 사유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뭐하고 국세기본법에 그죠? 자, 뭐하고 똑같다.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와 그치? 사유와 뭐한다.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체납자가 그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든가 가족이 중병으로 인해서 그치? 입원해 있다든가 또 상중이라든가 그치? 또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뭐가 됩니까? 오케이? 징수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징수의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기간은 최장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9개월, 그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범위 내에서만, 그치? 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세특례 제한법에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거는 3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원칙 규정을 봐야 되니까, 최장 어디까지? 9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는 어디? 국세기본법에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은 친구예요. 꼭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징수에는 납기 시작 전 징수예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예로 나눌 수 있지만 그지?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예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즉 관할 세무시장 등이 징수 절차를 미뤄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징수유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징수 여러분이 보실 것, 자 보세요. 고지, 그지? 두 번째는 뭐 독촉 또는 납부채고, 그죠? 독촉 또는 납부채고. 그 중에 이제 독촉 정도만 보시면 돼요. 2차적 납부 유도 행위를 말한다. 그때 이 납세무자한테는 독촉을 하는 것이고 2차 납세무자한테는 말하는 것이다. 또 납부채고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뭐 있다? 고지 잘 정리하시고 납기전 징수 잘 정리하시고 징수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 이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고지이한 징수에서 통상적 납세무자는 납세 고의서를 발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2차 납세무자는 양도담권자는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는 제3장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할 거예요. 제3장은 뭘 볼 거냐면 체납처분에 대해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체납처분으로 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체납처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다. 그치? 자, 다시 한번 고지, 독촉, 그죠? 고지, 또 독촉, 시.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적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고지에 의한 징수 또는 독촉장에 의한 징수. 이러한 절차가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압류,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매각, 그치? 또 뭐 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는, 그치? 청산 절차를 통해서 국세를 징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체납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 가자? 의의 가자는 겁니다. 자, 뭐까지? 독촉장에 의한, 독촉에 의한, 그치? 독촉에 의한 징수가, 그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치? 자, 뭐 하는 겁니까? 압류나, 그죠? 자, 매각, 또 뭐를 통해서, 그죠? 청산 과정, 청산을 통해 뭐 하는 것이다? 국세를 징수하는 걸, 국세를 징수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 압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압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건 압류라는 겁니다. 압류, 오케이?
그래서 이 압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압류라는 건 무엇이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자, 의의 가서 정리를 할까요? 그죠? 간단하게 가본다면 독촉경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역시 자, 요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누가요? 과세 관청이, 과세 관청이. 자, 뭐 하는 것이야? 체납자의 그지 재산의 처분을, 재산 처분을 뭐 하는, 그죠? 금지시키는 뭐를 말한다. 그지? 행정행위를 압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압류를 하게 되면 뭐랄까요? 등기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압류를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체납자 소유 재산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지? 당연히 납세물은 확정이 됐어야 되겠죠. 또 선행 절차인 그지? 고지 독촉 등의 절차가 진행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압류 금지사항이 아니한다는 거. 그때 요건 중에 4개가 존재합니다. 4가지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체납자 소유 재산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돼요?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제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닌데 이 압류 금지 재산은 선생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이때 압류 금지 재산은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하고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하고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뭐가 돼요?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에요.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은 뭐예요?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또 어업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자, 뭐를 말한다? 기구 등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압류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재산은 너무 더 많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가 되니까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럼 재산은 뭣도 있고 부동산 등도 있고 또 채권도 있고 그죠? 무채상권도 있을 거예요. 또 건설 기계 장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은 뭐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산은 점유하는 겁니다.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특허권도 통지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할 때 등기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뭐가 돼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라든가 또는 점유라든가 또 통지 등의 방법이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압류에 압류를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누가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압류에 해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 해제도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압류에 필요적 해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죠? 해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임의적 해제 사유 또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해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해제를 해야 될까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확정전 보존압류라는 게 존재하는데, 확정전 보존압류를 한 경우로서 납세무가 확정전 보존압류일부터 3개월 내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다 무조건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해제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의 종류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거의 다 이 압류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물론 이 압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매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하는 걸 원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경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의 주체가 사인이라면 경매가 됩니다. 근데 이 체납세액에 대해서 체납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압류를 했어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국세청장이라든가 지방국세청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 또는 정부가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뭐다?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얘를 경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외적으로 뭐 한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상장 주식의 경우에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고 시장에서 그죠? 자, 뭐 할 수도 있고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직접 그죠?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뭐 한다는 것이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수의계약은 어느 경우에인지 할까요? 수의계약은 역시, 자, 공매 등이, 역시, 자, 뭐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의계약은 뭘까? 직접, 그죠? 적당한 자를 찾아서, 그치? 매각을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야 될 게 뭐가 있나? 청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근데 청산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어디를 가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기본법에 뭐를 가야 됩니까? 국세 우선권에 가서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매각대금의 뭐에 대해서 배분 순위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국세 우선권에 적용을 가서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보셔야 돼요. 자, 레바카요. 체납천비 또 법에서 보장된 최종 3개월 임금 최근 3년간 퇴직금 또 법에서 보장된 소액 임차보증금 네 번째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가산금 세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서 국세 법정기일과 담보설정일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문제는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징수유예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수문제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오케이? 자, 체납처분 절차를 잠시 미루두는 걸 뭐라고 얘기했나? 체납처분의 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납처분을 역시 중단하는 걸 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루두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처분의 유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체납처분의 유예를 공부할 때는 꼭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CF에서 그죠? 징수유예하고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징수유예하고 꼭 이렇게 컴플 A to B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쓸게요. 체납처분 유예하고 유예하고 징수유예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효한다면 우리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세무사가 돼서 또는 회계사가 돼서 실무를 하면서도 심지어 이 국세징수법의 내용도 모르고 공부합니다. 국세징수법은 학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국세기본법과 더불어 총칙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세징수에 있어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국세징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세징수법은 크게 세 개의 얼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총칙, 두 번째는 뭐 있다, 그죠? 임의적 징수, 그죠? 세 번째는 뭐로 나눈다? 체납처분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 정도 말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국세징수법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압류 보시고 또 이 매각에 대한 내용 보시고 주로 이제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체납처분의 유예는 꼭 우리 임의적 징수에서 징수유예와 비교를 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야 뭘 할 수 있냐면 세무 자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을 법소부 이런 거 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법소부는 실무에서는 회계 실무 또는 세무 실무에서는 뭐가 전산에서 다 합니다. 전산에서. 그래서 그러한 계산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 뭐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적인 법리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징수법 내용을 마쳤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기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국세기본법 했고 징수법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부가세법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